오십시오. 뭐 가까이 있었지만 어쨌든 먼 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태성님은 저랑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지난 주말에도 봤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 이게 혼자 둘이 하면 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되게 뻘쭘하네. 그래서 뭐 원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가끔 이제 만나서 책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되게 강추했었던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을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또 윤수영 씨가 또 트레마리 대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책부심이 있는 친구한테 안 읽어봤겠지? 하고 이제 얘기해줬던 그런 책이었는데 8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사두기만 하고 안 읽다가 읽자마자 한 달 동안 완전히 그 책에 빠져 지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당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자기소개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뭐 8명 보시는 것 중에 아마 한 4-5명은 제 지인이어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니야, 이거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면은 예, 저는 1000명은 봐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그 요양사업하고 있는 케어링의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됐죠? 이제 6년 다 돼가요. 이제 좀 아마 9월 되면 6년 됩니다. 원래 이거 말고도 여러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쵸. 대략의 커리어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커리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그 전에는 이제 게임 데이터 회사 같은 거 이제 OPGG라고 아마 롤 하는 저는 아직도 롤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분들은 많이 하시는 그것도 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했었던 거는 이제 방탄커피라는 커피 사업도 했었었고 약간 요양 사업은 그래서 조금 저한테 좀 되게 저한테도 낯설고 새로운 거였는데 우연히 하게 되는데 굉장히 보람있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30년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30년 이상 지나면은 저의 그 지적 수준이 많이 감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 봐서. 30년 뒤면은 우리가 60대 후반이네요. 그쵸. 그때까지도 본인이 똑똑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최근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라도 너무 잘못된 의사결정 내리기 전에 잘려야 된다. 그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사결정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제가 되게 리스펙트하는 저희 회사 구성원들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면은 이제 잘못된 의사결정 내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가머인이라고. 가모이? 사람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옛날 중국말이 있는데 비슷하네. 근데 아까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도 많고 많은 인생의 선택지 또는 창업 아이템 중에서 굳이 이 요양 사업을 고른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약간 뭐 비슷하게 느끼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막 찾으려고 할 땐 찾아지지 않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되게 친한 형, 되게 제가 좋아하는 형이 계신데 유아님이라고 같이 아시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실명을 언급해도 돼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이 부가스형?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너는 이렇게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우연찮게 시작하게 됐는데 잘 조언해 주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보람 있습니다. 항상 사업이라는 게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쭉 행복하게 경영을 하지 않잖아요. 네네.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뭐 좀 나 이거 힘들다라고 얘기한 적도 많았고 보통 뭐 때문에 힘들어요, 회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이유는 그냥 그 역량 부족 때문에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제 역량만큼 회사가 커지는 건데 그 역량이 계속 부족하니까 항상 되게 힘들어하고 또 이제 저희 좋은 구성원분들이 이제 결국은 제 역량이 안 커지면은 구성원들은 어쨌든 회사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막 엄청 아웃스탠딩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플레이그라운드를 넓게 열어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게 우리 구성원분들이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무능하면 플레이그라운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되게 고민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존속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향해야 되고 존속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죠. 아 방금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셨는데 우상향이랑 존속은 다른 말인가요? 그럼 다른 말이죠. 일단은 우상향 존속만 하면 안 돼요? 존속만 해도 돼요. 근데 존속만 하면은 결국은 존속만 하는 회사는 구성원분들이 점점 재미를 못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 했던 거랑 똑같다면은 굳이 제가 어떤 회사에서 1년 동안 보낸 게 약간 루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자체를 우상향하길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역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본을 하는 거지만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를 나오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거겠죠. 회사에서. 저는 그래서 사실 주주분들한테 원래 메일을 쓸까 하다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20% 이상 회사가 매출 성장하지 못하거나 뭐 영업이익이라도 계산을 못하는 게 특별한 코로나 같은 특수 상황 없이 몇 년이 지속되면은 대표를 교체하는 거를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 이렇게 능력 부족 말씀하셨는데 지루함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지루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그렇죠, 권태?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상상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되면 설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어르신 그런 돌보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30개 운영하고 있는데 100개, 1000개 뭐 그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지만 상상이 되거든요. 어떤 느낌일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일지. 근데 막 엄청 설렐 만큼의 그 임팩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마음으로. 근데 뭔가 그래서 설렐 만한 걸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재미로 얘기 드리긴 했지만 진심으로 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결국 요양할 수 있는 인력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휴머노이드가 언제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어떤 상상을 하다 보면은 대표도 설레고 그 구성원들도 약간 재밌잖아요. 그런 상상이. 그러니까 저는 결국 계속 영감을 만들고 상상하게 만드는 역할이 대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상상하면서 권태를 극복하고 사업에 더 재미를 붙이게 된. 요새 좀 핸드폰 재밌어요. 배경화면도 그 휴머노이드로 바꾸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세가 됐을 때 우리 집에 제가 뭐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머노이드가 저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저와 대화하고 상상만 해도 좀 설레잖아요. 그 휴머노이드는 어느 정도로 사람과 가까워요? 예를 들어 생긴 것도 완전히 사람 같아요? 아니면 뭔가 딱 봐도 로봇 같아요? 제가 상상했을 때 내 상상 속의 휴머노이드, 내 70살 김태성을 보호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상상력이 뛰어나다. 왜냐면 그 약간 그렇게 흐릿하게 또 상상을 해야 더 재밌는 맛이 있어서. 근데 약간 잘 빠져나가네.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 중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불 가져온 사람의 이름 뭐죠?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마스였나? 하여튼 그 주인공 있잖아요. 로봇 휴머노이드가 있어요 거기.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 얼굴을 할 필요는 있을까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되게 오히려 매끈한 다른 형태가 더 좋지 않을까? 매끈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뭐 굳이 뭐 오돌토돌한 것보다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김태성한테 권력의 조건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의 조건을 이 책을 왜 읽게 된지 제가 시작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링컨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되게 파편적으로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영화부터 봤나? 아니요 영화는 오히려 늦게 봤고
링컨은 그냥 노예 해방을 한 사람 뭐 이 정도로 배우잖아요. 근데 무슨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EBS 뭐 지식인 뭐 이런 거에서 사실 링컨은 노예제를 해방할 생각이 없었다. 막 약간 이런 내용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사실은 뭔가 되게 과대 포장된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영상이 있었거든요. EBS에서? EBS였을 거예요. 지식인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보다가 그런 거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갑자기 또 How to Win 그 뭐더라? 프렌즈 그 갑자기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언제만 기억이 나고 그 자기 개발 자기 관리론 아니 그 되게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지적 능력이 벌써 떨어지면은 되게 유명한 책이 지금 잘 되는 것 있는데 같은데.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링컨 에피소드가 나와요. 앞부분에 링컨이 어떤 사람을 되게 비꼬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예. 그래서 막 되게 남 비꼬는 걸로 혼자 되게 크크거리는 사람이었는데 결투가 신청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상대방이 그래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진짜 그 당시에는 죽음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실제로 그래서 죽었잖아. 맞아요. 네. 나오죠. 네. 그래서 결투를 신청해서 얼마나 후회했겠어 속으로. 내가 괜히 그딴 글 썼다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막 온갖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판에 친구들이 말려서 멈춰요. 이게 그 책에도 나오던가요? 이 기억이 안 책에는 나요. 안 나올 거예요. 이 책에 안 나오고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는 왜 알고 있지 이거를?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나왔을 거야 아마. 음.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얘기한 게 절대 남을 그렇게 비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좀 감동적이냐면은 링컨 같은 위대한 사람도 젊었을 때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결국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완벽해서 위인이 아니라 되게 많이 부족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게 위인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그때 링컨을 좀 공부를 좀 자세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검색을 하다가 이 책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 하다가 그냥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미쳤죠 이 책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감동을 준 책 중 하나로 그럼요. 당당히 꼽으시잖아요. 한 3권 중에 한 권인 것 같은데요. 나머지 2권. 나머지 2권은 또 다른 한 권은 이제 아까 말했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사실 거의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스노우볼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 그러니까 제가 워렌 버핏의 스노우볼이랑 이 책을 되게 카페에서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게 스노우볼은 제가 아마 2023년 그 겨울 긴가민가 안에 그때 코로나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카페에서 밤에 생각을 말을 하면서 많이 하나 봐요. 밤에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봤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책도 중간중간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스노볼 마지막 장면이 닷컴 버블로 끝나나? 아닌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스토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쭉 80살 그게 아마 80살까지 쓰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 더 사셨으니까 뭐 업데이트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거기까지 쭉 읽으니까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떤 한 노인의 그 평생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뭔가 뭉클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 권력의 조건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링컨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걸 읽다 보면은 되게 몰입되고 되게 깊이 딥다이브 돼가지고 뭔가 되게 동화돼요. 그 사람들. 맞아요. 그때 그 시절을 되게 진정성 있게 살아간 사람들한테 좀 없는 게 있죠. 맞아요. 그 순간에. 그리고 중간중간 또 이게 이 당시 이제 전보가 많았잖아요. 이게 링컨 시절에는. 그래서 그 전보가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전보의 글을 읽으면은 약간 절절하게 많아요. 특히 엄청 죽어요. 특히 그 아내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것도 보면서 죽고 나서 쓴 어쨌든 이 글들 그리고 막 자기 딸 죽고 막 그 죽음이 너무 일상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가 이렇게 그때 일단 태어나면은 뭐 반 정도는 5살이 되기 전에 죽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되게 절절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 링컨이 가장 사랑했었던 여자도 되게 20대 때 좋아했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장티푸승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죽음이 상시 만연해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 시절.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읽으니까 뭔가 되게 슬프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책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래 죽으나 뭐 평균 수명이 늘어가지고 나중에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라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같이 위대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링컨처럼 위대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라기보다는 링컨처럼 위대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거는 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만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만한 링컨이 못 되더라도 링컨을 지향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지향하는 게 근데 사실은 이제 가치 판단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혼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링컨처럼 추구한 삶이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거는 뭐 이렇게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사는 건데 링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저는 링컨이 우울증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링컨은 젊을 때부터 우울증이 심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안 행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원래 행복한 사람이 링컨처럼 삶을 살면 너무 우울해져.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모두가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태성님도 좀 불루한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근데 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나도 잘하면 링컨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같은 생각을 책을 읽고 나서 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링컨처럼 못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링컨처럼 되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왜 링컨 이후에 링컨이 항상 위대한 미국 대통령 1위로 미국인들 꼽거든요. 거의 바뀌지 않아요. 그 밑에는 좀 바뀌긴 하는데 뭐 워싱턴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루즈벨트가 되기도 하고. 근데 왜 링컨이 제일 1등일까요? 갑자기 저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그걸 해냈을 것이다. 또는 뭐 이 회사가 아니었어도 이 제품은 뭐 시대를 뒤엎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링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링컨이 아니었으면 저는 남북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꽤 높고 뭐 그래서 흑인들의 노예 해방도 그것보다 훨씬 늦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뭐 수십만 수백만의 흑인들의 삶이 되게 불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모든 걸 한 개인이 되게 많이 뒤집어놨다. 말한 것처럼 링컨이 아니었으면 사실 남북이 쪼개졌을 수도 있고 미국인들도 그래서 통합 유나이티드를 만들었다는 걸 링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바꿔 말하면은 위대한 사람은 시절이 가장 불행할 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로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또 되게 평화로운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 할 게 없는 거야. 그렇게까지. 근데 이때가 가장 그 미국이 불행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떤 한 개인이 위대해지려면은 사회가 불행한 상황이었어야 돼요. 그죠. 저 되게 좋아하는이라기보다는 자주 되새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삼국지가 황건적의 난으로 에피소드가 시작을 하잖아요. 황건적의 난이 딱 이제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오나라의 손견이 처음에 듣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대요. 그죠. 난세는 영웅. 나 같은 지방 호족들도 드디어 천하의 명성을 떨칠 수 있게 됐다. 그게 비슷한 얘기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세상이 행복한 게 제일 좋잖아요. 평화로운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시대죠. 굳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아무리 뭐 힘들었어도 당연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만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처칠도 영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수상이거든요. 제일 불행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세계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평화로우면은 기억도 안 난다. 링컨 다시 책 얘기로 좀 돌아가면 이 책의 어떤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셨어요? 일단은 링컨이 그러니까 이 원제가 팀 오브 라이벌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링컨이 처음 뽑혔을 때 당연히 같은 경쟁자들이 링컨을 되게 안 이롭게 봤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능력도 없고 뭐 그리고 유명한 애도 아니고 내세운 성과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약간 경쟁자들은 내심 곧 실각하겠지. 그럼 또 내가 나가야겠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되게 강했어요. 그쵸. 그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라이벌스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아니라 공화당의 라이벌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은 자기 어차피 이제 뭐 분열됐으니까 남북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그 당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링컨이었고 링컨이 이제 나머지 3명이 훨씬 더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고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3명을 오히려 자기 내각으로 기용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같이 경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되게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안 되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유권자들 틀렸으면 하니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인데 유권자들 틀렸다. 내가 원래 대통령 돼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되게 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중간에 보다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특히 슈워드 그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슈워드가 그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그 서신을 보내는 게 있는데 점점 링컨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게 느껴져요. 그죠? 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은 정말로 그 어떤 인내심과 그게 그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아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대단한 사람이겠죠. 거기서 공화당에서 뽑힐 정도면 후보로.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감동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그거는 정말 그게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슈퍼 A팀으로 꾸려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바꿔 생각하면 링컨은 슈퍼 A팀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을 위했던 거죠. 자기가 그죠. 해보니까 공화당 후보로 나온 애들이 제일 잘한 애들이었겠죠. 공화당 내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통합을 위해서도 뽑는 게 미국의 가장 이득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어쨌든 자신이 빛나려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자기를 뽑아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되게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 근데 더 링컨이 그 존경을 받은 건 3명 중에 엄밀히 말하면 한 명이잖아요. 슈워드라는 그 끝까지 거의 베스트 프렌드, 소울메이트 역할을 했었던 어느 정도로 소울메이트였었냐면 링컨이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거의 매일 밤 그 슈워드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뭐 수다 떨면서 나 오늘 이런 게 힘들었어 저런 게 힘들었어 힘내보자 이런 얘기하고 근데 또 나머지 2명한테는 슈워드 같은 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체이스 같은 사람은 평생을 링컨의 정적 역할도 하면서 링컨 말 듣는 척하면서 뒤로는 또 막 갖은 그 흉계도 꾸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워드보다 오히려 체이스와의 관계가 저는 훨씬 더 인상 깊었거든요. 부럽기는 슈워드와의 관계가 훨씬 부러웠지만 야,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체이스 쪽이 훨씬 더 강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비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웬만해서는 리더십을 위해서 되게 잘해주면서 우리 팀을 끌어들인 것까지는 그래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를 되게 약간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역량을 끌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링컨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범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도 전쟁 장군 그랜트였나? 그랜트 전에 뭐 어떤 그렇죠. 예. 이름을 아무튼 그 사람도 링컨을 엄청 무시하거든요.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죠. 대통령이 왔는데 2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고 근데도 그 오히려 같이 갔었던 그 군사 장관이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스탠턴이 막 두들고 이놈 자식은 당장 잘라야 된다 이러는데 링컨은 그냥 쿨하게 뭐 바쁜가 보지. 그리고 진짜로 별 감정 없이 털어내는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되게 정말로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오로지 그거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남북 전쟁에서 최대한 적은 피로 결국은 이걸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링컨이 마지막에 이제 노예 해방서에 서명을 할 때 그 전에 하도 악수를 많이 해가지고 손이 떨렸다 그 뭐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이제 악수 많이 해서 손이 떨려가지고 근데 나 조금 쉬었다가 이거 서명하고 싶다. 후대에 이게 뭔가 떠는 느낌으로 사인이 돼 있으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이걸 망설였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너무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북이 어쨌든 다시 유니온으로 만들어진 다시 결합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고 노예 해방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남들이 뭘 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랜트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장군이 날 무시하든 그러니까 자아가 작았던 거죠. 저는 그게 그쵸, 되게 중요했던 그쵸. 것 같아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자아가 자기가 쫓고 있는 대의명분에 비해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다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든 뭐 아니면은 뭐 계속 뒤에서 막 그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체이스였나요? 그래도 막 계속 뒤에서 막 그래도 링컨이 생각보다 잘하는 게 없는 거일 수도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돌아다녀도 그러려니 하는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건 더 큰 어떤 비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그냥 그런 어떤 게 더 비범하고 멋지고. 그 책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링컨이 그렇게 남북 통합이라든지 노예 해방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되게 늦게 들키잖아요. 사람들이 링컨이 남북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되게 늦게 알았고 노예 해방은 더더욱 늦게 알았고 그런 인내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것도 또 미쳤는데. 그러니까 그 링컨 이게 그 링컨 영화를 보면 또 그 나와요. 영화 너무 재밌죠. 예, 그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 찍은 링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더 그런 게 느껴지는데 링컨은 원래 이제 옛날부터 노예 해방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물론 이제 링컨도 이제 찾아보면은 사실은 링컨의 처음 이 책에도 나올 텐데 처음에 그 컨셉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아프리카를 보내자 이 노예들을. 그죠. 근데 그 노예로 와 있었던 사람들 대화해보니까 이 사람들 아프리카 돌아갈 생각 없는 거야.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게 됐어. 다 같은 미국인이구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들, 도덕적으로 옳은 가치관이 그 반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약적으로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짜증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하면은 위선이 아니고 위약이요. 위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위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편 그래서 오히려 그 링컨이 되게 많은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다 먹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건 노예 해방이지만 노예 해방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회색지대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 그 노예 해방론자들이 있고 이제 남부에 굉장히 노예가 유지돼야 되는 옹호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링컨이 원했던 거는 내가 도덕적으로 멋있고 니들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그런 꼽주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래봤자 뭐가 돼요? 분열만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거는 이 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게끔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슈워드나 이런 애들은 되게 급진 그 노예 해방론자였기 때문에 남부에서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링컨도 당연히 해방됐으면 좋겠지만 그 남부 사람들을 어쨌든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회색지대를 오랫동안 걸어가면 아군을 획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죠. 일단 명예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이도저도 아니다. 쟤는 왜 박쥐라고 기겁하냐. 박쥐라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노예 해방 같이 큰 대의는 없으니까. 아니 회사에서도 그죠. 내가 지금 그 A안이나 B안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가운데 어디인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어디인 걸 지금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요양이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요양을 하다 보면은 그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양 쪽에 있는 분들은 이건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투자자들 금융권에서는 돈을 뭐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은 벌어야 된다. 근데 이 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노력을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되게 트레버리도 비슷한 딜레마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되게 뭔가 사회적 가치 무슨 공익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어쨌든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은 영리 기업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한쪽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이댈 때 곤란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아마 당신도 그럴 텐데. 네. 아니 근데 되게 답은 쉬워요. 결국은 난 어려웠던데. 결국은 더 좋은 요양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이 받게끔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고 요양 퀄리티도 높여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둘 다를 해내야 돼요. 그냥 어떤 선택의 이슈가 아닌 거죠. 그 사이에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어쨌든 초반에는 못 벌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던가 혹은 아니면은 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주간보 저희가 하고 있는 데이케어 같은 건 식사 같은 거는 이제 직접 조리하게 되면 퀄리티가 더 좋아지거든요. 되게 주간보 세트가 되면 밥차 같은 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밥차가 오면 좀 더 싸요. 수익이 좋아져요. 근데 퀄리티가 높으면은 비용은 높아지긴 하죠.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죠. 근데 퀄리티를 높이는 게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더 어르신들을 많이 모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수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한 명당의 객단가는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 그 밸런스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즌마다 다 달라요. 초반부터 무조건 어르신들에게 좋은 거 한다 말해서 뭐 유기농 채소하고 하면은 회사가 돈을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하나는 할 수 있겠죠. 주간보세터 하나는. 근데 10개, 20개 못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왜 그때인지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사람들한테? 그거는 그냥 대표의 그냥 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을 그냥 믿어달라. 근데 그 기본적으로 구성원들도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느껴요. 맞아.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수익에 집중할 때지. 맞아. 지금은 좀 더 수익이 좀 생기고 나서 좀 더 퀄리티를 높여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금 뭐 당장 뭐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가 엄청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다 유기농으로 바꿔야겠어요. 이러면 누가 어그리를 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이거 하나는 뭐 이렇게 좀 양질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냐면 요즘에 이쪽에 보호자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실제 그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의사결정을 대표가 되게 열심히 해야죠. 결국은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퀄리티도 높아지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로. 다시 링컨 얘기로 돌아가면 네네. 그 슈워드 같은 사람 만든 적 혹은 있었던 적 있으세요? 슈워드 같은 사람이 이제 엄청 탁월한 그 파트너? 슈워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면 저한테는 링컨이 이 그 지옥 같은 시절을 버틸 수 있게 도와준 소울메이트 그게 역사적인 의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슈워드가 없었으면 전 링컨이 그때 보여줬던 어떤 포용력 혹은 유머, 뭐 지치지 않는 의지 같은 것들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스트레스였는데 그거를 밤마다 절친과의 대화로 많이 해소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네네. 저도 특히 저희 회사에 되게 리더분들이 있는데 리더분들은 다 질문이 잘못됐다. 여기서 뭐 있다고 하기도 뭐하고 없다고 하기도 뭐하네. 아니요, 근데 근데 리더분들은 진짜 다 엄청 제가 의지도 많이 하고 아마 저희 회사 지금 있으신 분들 다 느끼겠지만 저 없이도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지금 회사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바꿔 생각하면은 굉장히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가 잘 형성돼 있고 그리고 둘 다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퀄리티도 높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둘 다 어렵겠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계속 틱톡하면서 맞춰가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 약간 슈워드 같은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데일리의 어려움을 같이 논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남북 전쟁만큼 지금 힘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데일리에 대한 어떤 푸념들 뭐 이런 것도 자주 나누고 그리고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 사업이 그래도 되게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구성원들이 많이 느끼면은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 그러니까 저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 회사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대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야 돼요. 사실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모든 구성원이 다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방향도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냥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링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슈워드랑 아까 좀 경쟁 되게 심했었던 누구였죠? 체이스? 네, 체이스 같은 네. 사람도 그래도 링컨이 망하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지금 우리가 남북 전쟁이라는 시기에서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링컨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그 체이스였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왜냐면 좋은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가 팔리면 팔릴수록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걸 파는 회사가 되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도움 되고 있잖아요. 부족하죠. 도와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되게 모든 회사는 이런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악한 일을 하는 것만 아닌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네, 마이크를 만드는 회사는 그런 비전, 그런 가치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당연히 만들 수 있죠. 태성님이 마이크 회사를 한다면 어떻게 네, 만들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 송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마이크라는 이 장비 하나가 사실 방송이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당연히 잘 만들면은 좋은 고음질로 뭐 가수들의 노래가 녹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음악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아니어도 좋은 마이크는 되게 많지 않나요? 라든가 혹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좋은 얘기가 퍼질 수도 있지만 나쁜 얘기도 퍼질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태성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마이크 얘기만 하자면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최적화 시켰을 때 선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건 진짜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아직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 선생님이 그런 질문했어요. 아직도 그게 생생히 기억나는데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을까 나쁜 사람이 많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왠지 나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나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세상은 좋은 사람이 그래도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임팩트 줬어요. 맞다. 방송이나 어떤 매체는 항상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강화돼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터넷에 악플로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악플 다는 사람들은 사실 1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악화가 야마를 구축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반대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치하면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전복될 수 있을 만큼의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것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민주주의가 되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그래도 방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던 대의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태성님한테 이래저래 질문을 하면 다 막힘없이 술술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네. 비결이 있어요? 비결? 평소에 그냥 잡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딴 얘기인데 그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소셜 벤처 그런 모임을 갔었는데 소셜 벤처 같은 어떤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뭐 이런 거. 스타트업이고 거의 약간 좀 협회긴 했는데 스타트업이라기보다는 근데 거기서 쿠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근데 사회적으로 되게 악한 것 같다. 이게 좀 되게 강했어요. 근데 당연히 쿠팡이 완벽한 회사가 아니죠. 당연히 노동자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들었냐면은 근데 저는 쿠팡같이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노동자분들의 처우도 더 부각돼서 보이고 공격하기 쉽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어떤 일자리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 좋아요. 근데 쿠팡 자체가 무조건 상대적으로 악한가라고 했을 때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더 영세한 그런 택배 회사들은 쿠팡보다 훨씬 좋은가 복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들 규모도 크고 불매운동도 일어나니까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런 어떤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들도 욕먹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막 쿠팡 막 욕하시던 분이 우연히 제가 한 2달 뒤에 다른 모임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날 그 대화 이후로 되게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던 게 사실은 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특히 어른이 돼서 그걸 느끼면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기서 2가지 패턴이 있겠죠. 만약에 저도 똑같이 엄청 싫어하면 맞아. 이런 회사는 다 망해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냉소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복지만 신경 쓰다가 회사가 되겠어. 비꼴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사람을 같이 생각해보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저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약간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 설득을 해보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조금씩, 그래도 제가 완전 헛소리만 하지 않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또 공감해 주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 아니 이상해요. 결국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가치고 사람들이 소통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쭉 듣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저는 저의 생각에 반하는 컨텐츠를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책 같은 경우도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물론 저도 힘드니까 가끔 편한 사람도 만나지만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같이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서 그래도 좀 대화를 해볼 노력해요. 그럼 집에 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이 좀 더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정치가 제일 쉽고요. 저는 어떤 정치인이 싫으면은 그 정치인의 자서전을 읽었었어요. 그러면은 훨씬 그 사람에 대해서 다채롭게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되게 기독교 그게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리처드 도킨스를 거의 뭐 악마화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때 그런 걸 읽어보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되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책들을 읽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냥 뭐 악플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지만 그거 말고 다른 의견 그런 것들은 같이. 그래서 제가 좀 딴 얘기인데 정치 관련해서도 되게 여러 정당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물어도 보고 대화도 듣고 재밌어요. 하다 보면. 안 해본 생각을 하는 게 재밌게 되려면 그 재미를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대뜸 내가 안 해본 생각을 접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넓어지네, 내가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네라는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불편하고 화가 나고 뭔가 내가 공격당한 것 같고 이 골짜기를 넘어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방향성인 것 같은데, 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나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을까 생각을 좀 했을 때, 제가 그때 이 고민 대학생 때 했었던 것 같은데, 딱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어떤 노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인의 어떤 그 그림은 건강한 노인? 아니 뭐 건강한 건 당연한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꿈이 장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 네. 왜냐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링컨은 되게 빠르게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저 같은 사람은 최대한 오래 살아서 우상향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노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되게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편협한 사람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전달했을 때도 경청하고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은 그 꽃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꾸 나오는데 꽃보다 할배 얘기할 것 같았어. 네, 해주세요. 많았는데 거기서 그때 신구 선생님 그 할아버지께서 그때 대학생들 얘기를 엄청 경청하면서 듣더라고요. 2시간 동안. 근데 저는 그 모습에서 반했어요. 결국은 저 나이 먹어서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이 혼자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살면서도 제가 계속 편협한 사고가 쌓이겠죠. 근데 계속 그 반대되는 의견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열린 사고로 가는 게 저는 우상향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링컨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유머였단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포기하지 않았던 게 되게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책에. 맞아요. 태성님도 제 기준 좀 웃긴 사람인데 당신에게 유머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애정과 유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되게 멋진 일은. 그러니까 그 친절한 거.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거는 기본적으로 진짜 제일 좋은 것 같고 왜냐면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애정하는 거는 좀 에너지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유머는 약간 그래도 좀 센스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질문 뭐예요? 님 어떻게 웃기냐고. 그러니까 또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유머나 여유를 잃지 않는 비결이라든지 본인의 노력 같은 게 있어요? 다행히 아직 유머를 잃을 만큼 너무 힘들진 않고 적당히 살만하고 그리고 그냥 웃기려고 웃으면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를 만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누구죠? 잘 박보검은 딱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웃기기라도 해야지.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 개코 씨였던 것 같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못생겨서 갈고 닦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1대1로 만났으면은 뭔가 내가 좀 어드밴티지 뭔가 플러스적인 요소를 해줘야 상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제일 쉬운 거는 그래도 좀 웃긴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웃긴다 같은 거 있으세요? 난 이렇게 웃긴다? 스스로가 왜 유머러스한 편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구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어떤 상황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약간 저는 그 권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저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을 약간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병장들 놀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상병 때. 근데 왜냐면은 1등병, 2등병인데 다 긴장해 있잖아요. 근데 병장도 똑같이 사람이다 보니까 다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힘들잖아 그런 게. 근데 내가 이렇게 약간 깐죽거리면서 웃기면은 병장이 모두에게 좋다. 모두가 다 웃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저희 부대는 늘 화기했어요. 정작 내가 병장 되니까 놀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되게 제일 재미가 없었어요 병장 때. 놀릴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대표일 때 또는 내가 한 조직에서 제일 위계 질서상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유머러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억지 웃음이라도 지어주는데 그게 내가 리더가 아닐 때 사람들이 웃길 때랑은 좀 반응이 다르거든. 근데 일단은 대표한테 그렇게 개그까지 원하진 않고 내가 봤을 때는 직원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리고 그냥 똑같이 그냥 똑같은 그냥 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같이 웃고 약간 이렇게 별일이 다 있다 이러면서 웃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물론 웃기려고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또 돌아가. 그 링컨이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힘든 것 치고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좀 아까 얘기했었던 유머라든가 또는 자기가 꿈꿨던 대의명분에 대한 어떤 강한 열망 같은 걸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있었겠죠. 뭐 슈워드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던 것도 있고 연극을 되게 탐닉했던 것도 있었고 네네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지켰는데 태성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고 또 본인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의 뭐가 비결이 있는지. 근데 약간 그 링컨도 아마 영화가 만들어진 시절에 태어났으면 영화 광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컨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죠? 컨텐츠 영화 엄청 많이 네,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그 컨텐츠 같은 거를 영화 특히 유튜브 나오고 나서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어떤 좋은 지식들 재밌게 전달해 주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서 저는 그래서 그 집에 밤에 혼자 그렇게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보든 영화 오히려 영화는 이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각을 잡고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엄청 그 컨텐츠를 탐닉해요. 그게 요즘 제 쾌락이고 제가 인스타그램은 거의 지웠거든요. 인스타그램은 거의 안 봐도 될 정도 됐어요. 근데 유튜브도 한번 지워봤어요. 아 근데 이게 중독성이 진짜 강해요. 한 제가 3일이 우울했어요. 유튜브는 중독이에요? 유튜브 중독이죠. 그러니까, 영화는 중독이었어요? 아 영화는 중독, 그러니까 유튜브가 나오기 전에 중독이었는데 유튜브 나오니까 중독이 사라졌어요. 아마 저는 영화 없는 시절 태어나서 연극에 중독됐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좀 더 자극적인 내가 난 이걸 컨텐츠를 되게 올리고. 좋아했다랑 중독됐다랑 좀 다르잖아요. 중독이라고 보셨어요? 그쵸. 그걸 안 하면 우울하니까. 거의 우울한 지경으로. 그걸 안 하면 우울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우울했는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있으니까 그나마 덜 우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는 그걸 안 하면 원래보다 구린 상태가 되는 건데. 근데 원래 구렸는데 그걸 함으로써 평화로워졌다면 이건 중독이 아니라 구원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막 제가 유튜브가 없었을 시절, 근데 제가 아까 생각났다. 제가 확실히 그 컨텐츠 중독이긴 했던 게 같은 학교 나왔잖아요. 그 제가 대학생 때, 물론 대학생 때 몰랐지만 서로 대학생 때 진짜 많이 가던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강역에 273 타고 가면 종강역 떨어지거든요. 종강역에 그 반디앤 루이스 지하에서 책을 많이 봤어요. 왜 반디앤 루이스였냐면 반디앤 루이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구석에서 봐도 티가 안 났어요. 그때 진짜 책을 열심히 다양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또 그 100주년 기념관 지하 1층에 잡지 코너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잡지 코너를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게 유튜브였어. 그 막 잡지 온갖 종류를 그냥 다 쌓아놓고 봤어요. 막 뭐 영화 잡지도 보고 뭐 독서 잡지도 보고 뭐 시사 잡지도 보고, 그러니까 그냥 중독인 거예요. 컨텐츠 중독.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하다가 잡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유튜브는 뭐 매일 나와. 그러니까 이제 확 바뀐 거죠. 2배속으로 보시죠. 2배속으로 많이 보죠. 2배속, 심지어 요즘은 좀 더 미쳐서 가끔 3배속도 있어요. 요즘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유튜브가. 그 프리미엄. 저도 유튜브 해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 구독자한테 3배속, 4배속까지 볼 수 있게 해더라고요. 근데 3배속은 솔직히 에바고 2배속 정도 봅니다. 그 추천해 주실 만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거 보는 게 낫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게 보는 거 좋다. 글쎄요. 근데 왜냐면 또 뭐 슈카월드나 이런 것도 너무 다 잘 아는 컨텐츠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조금 설명드리면 약간 좀 그래도 한 자동차 미생이라고 있어요. 저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미생이라고 자동차 그 엔지니어 분이신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분이랑 왜 재밌어요? 사람도 재밌고 그 되게 그냥 자동차 컨텐츠를 되게 깊이 있게 다루는 분이 생각보다 없는데 되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얘기해 주시고 댓글 좀 읽으라고. 네. 박보검 초대하라는데요? 그러니까 김태성이 싫은 거지. 박보검 초대할 수 있으면 저도 보러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누구 있더라? 뭐 유튜버들 중에 또 뭐 요즘엔 잘 안 보는데 충코의 철학 그분도 재밌고. 저희 클럽장님. 예 맞아 네. 그분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철학은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재미가 떨어져요. 왜요? 철학이라고 제가 약간 이제 이게 계속 리얼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느낌? 철학은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인간이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몇천 년 동안 고민을 하니까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 그래가지고 대충 호모사피엔스가 열심히 고민하면은 요 까라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는구나까지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무언가를 정하고 그거를 갈고 닦는 영역으로 옮겨 타야 돼. 맞아요. 저는 그런 지점에서 철학은 한번 깊이 탐닉할 가치가 충분한데 맞아요. 계속 재탕하기에는 뭔가 좀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결론이 약간 이제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철학이란 게 왜 사냐, 뭐 어떻게 살 거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왜 사냐에 대한 질문이 너무 과학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너무 큰 불행일 수도 예, 있죠. 그래서 되게 그런 표현도 있어요. 모든 학문이 과학의 신여가 되어버렸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과학인 거예요. 옛날에는 오히려 그 푸코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심리학 할 때 뭐 그런 누구죠? 프로이트? 프로이트나 이런 거 할 때는 재미라도 있었어요. 음.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건가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다 뇌과학으로 갔잖아요. 헛소리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되게 어떤 레토릭,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만의 논리와 서사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풍성했었던 컨텐츠들이 맞아. 결국은 이제 약간 헛소리로 이제 치부되는. 이게 이제 이 권력의 조건에 나오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보면 신이 등장해. 막 하나님의 뜻,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이 되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좀 신성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시대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본질적으로 허무하거나 물질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대란 말이죠. 거기서 오는 슬픔이 되게 크지 않아요? 맞아요. 링컨이 요즘 좀 딴 얘기인데 이게 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링컨이 제 느낌인데 신을 믿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링컨. 잠깐만 딴 얘기인데 그 헤어스타일이 좋다네요. 이제 마저 얘기하세요. 예 맞아요. 누구지? 뭔 얘기 없었죠? 링컨이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링컨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시절이니까 돌마다 죽죠. 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링컨은 근데 약간 유물론자적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건 그냥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언뜻함이 있어요. 약간 아까 허무주의에 되게 빠져 있고 약간 그런 것들 봐서는 되게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신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의 그 어떤 가치가 사실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잖아요. 콜링, 너의 소명이 있고 그죠.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데 이게 없어지면은 난 왜 사는 건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답을 내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 딴 얘기인데 링컨은 뭐 제가 링컨의 그걸 전혀 모르지만 만약 어떤 측면에서는 신이 없을 수도 있겠다고 믿었으면은 거기서부터 또 자기는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이유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링컨이 왠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나치게 저한테 이 책 처음 추천해 주실 때 두 가지 얘기하셨거든요. 하나가 나처럼 우울한 사람인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도 나처럼 되게 본질적으로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허무주의적인 사람 같아라고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 링컨은 우울증 환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멋있는 거죠. 바꿔 생각하면 위대한 일을 하려면 우울증 환자가 안 되고선 버틸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그럼 나 어떻게? 나는 늘 행복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남북 전쟁 같은 건 못 하겠죠.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게 사고가 거시적으로 갈수록 우울해지기 너무 쉬워요. 아 맞아, 그쵸. 왜냐면은 그 왜 막 이렇게 쭉 확대해가지고 우주로 가는 그런 유튜브 영상 보면 보기만 해도 뭔가 좀 괜히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가끔 저는 그 TV조선이었나? 채널A였나? 거기서 이만감이라고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북한 탈북민들 그 사연 내는 거 있거든요. 가끔 봐요. 보면은 눈물이 막 나와. 그러면은 바로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데 저기선 저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울이 끝이 안 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되게 현실이 지금 사실 뭐 하마스랑 뭐 전쟁한 것도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랑. 그러니까 너무나 되게 정보가 많은 거죠.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금 뭐 백화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별 감정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고통에 공감하는 게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사고가 클수록. 태성님이 공감 능력이 좋다니까. 아니 뭐 공감 능력이. 그 링컨도 정말 비정상적으로 공감 능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뭐 정적들이나 라이벌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기도 쉬웠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되게 쉬웠고 대신에 그만큼 상대방의 아픔이나 슬픔도 나한테 많이 다가오니까 멘탈 데미지도 커서 뭐 이래저래 그런 내용들이 책에 나온단 말이죠. 저는 제가 느끼기엔 태성님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하는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픔들도 다 끌어안고 가면 되게 아파한단 말이죠. 그거를 나는 어떻게 좀 위안을 줘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런 우울에 빠지기 때문에 자꾸 그거에서 회피하기 위한 컨텐츠 도피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대학생 때 이럴 때 더 심했어요. 그 유튜브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땐 되게 오래된 사람 같아. 유튜브가 없을 때라고 하니까. 근데 그 실제로 진짜 이제는 곧 있으면 망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런 저희는 동갑 친구입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영화 제가 이제 국어교육과잖아요. 사범대잖아. 그 소설을 대학생 때는 당연히 많이 읽었는데 소설을 잘 안 읽게 됐어요. 소설 읽으면 너무 우울해져. 소설이 결국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그런 위화 인생 뭐 이런 거 읽다 보면은 막 그 우울증이 2, 3일 가요. 우울한 감정.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도 뭐 그 고레다 히로가츠 그 뭐 아무도 모르다 이런 거 보면은 거의 뭐 이틀 동안은 그 우울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그 우울에서 벗어나려는 거는 약간 역설적이게도 일종의 외면도 합니다. 외면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최대한 많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근데 당연히 다 해결할 수 없죠. 아주 일부만 하겠죠. 근데 그냥 그런 역할이에요. 아주 일부만 할지라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예전에 제가 그 저희 회사 투자해 주셨던 그 재현주 대표님 책 읽었었던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방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대요. 계속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청소도 조금밖에 못 줄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그 다음 사람을 기대한다라고 써져 있는 제가 100%잘 기억 못하는데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게 그래서 뭐 큰 것부터 버리고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그 책도 같은데. 헷갈려요. 예. 그래서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뭐 아무리 해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한계가 있겠죠. 노력을 해도. 그래도 제가 지금 다행히 하고 있는 일이 요양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노력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약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 되게 잘 맞는 사업이다. 그 태성님 옛날에 교회 다녔죠? 네, 교회 다녔죠. 링컨이 처음부터 유물론자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엔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이 의뢰 그랬듯 신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것보다는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진 상태에서 그걸 졸업했을 때 사람이 되게 아름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홀리함에 한번 푹 젖었다가 나와야 세상에 어떤 종류의 가치나 의미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이성적으로 반추해 보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겠구나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걸 지향할 때 사람이 되게 멋있어지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어릴 때는 좀 교회 보내야 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책 읽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저도 가끔 기도해요. 가끔 기도하고. 기도요? 네. 뭐라고요? 제발. 우상향? 아니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막 저는 약간 이제 막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무신론자도 아니고 약간 불가지론에 가까워지고 했는데 나는 유신론이랑 무신론이랑 똑같이 오만한 것 같아. 증명할 수 없어. 그렇죠. 그 말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저도 뭐 종교를 많이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 인간 세상 이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사는 이 인간 세상에서 그 기독교적 철학 가치관이 굉장히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사회를 좀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기저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태성님이 처음으로 트레바리 클럽 가입했던 게 종교에 대한 클럽이었어요. 맞아요. 종교에 대한 토론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되게 재밌게 들었었죠. 그때 그 클럽 하셨던 공대 교수님이 계신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도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엑시스를 해서 지금 되게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진행 파트너 하셨던 재밌는 분이죠.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엑시 금액의 10분의 1을 교회에 다 모든 게 좋은 거죠. 합할 선을 이루니까. 링컨이 뭐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링컨 또한 되게 그런 어떤 극복을 통해서 되게 새로운 방향으로 저는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어쨌든 노예 해방도 이루고 남북도 화합을 시켜보자. 그게 그러니까 힘들지.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종교는 필요해. 그게 이제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렇게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체계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되게 홀리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가치가 없으면 사람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짐승처럼 살거나. 그렇죠. 종교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김태성이 만든 김태성만의 종교? 저는 근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 기독교 가치관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독교 가치관이 그 제가 이제 또 이제 또 한참 또 성경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뭘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았었던 것 중에 그 어떤 게 제일 인상적이냐면은 그 막 그 성경 좀 읽어보신 분 있지 모르겠는데 막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예수한테 야 뭐 그 구약에는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은 다 된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랄 만큼의 약간 그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동성애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나?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성경의 말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책에서 보면 여기서 말한 책은 성경인데 신약에서 정말 고르고 찾아서 하는 아주 문장 한두 개를 근거로 되게 많은 약자나 소수자나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일관되게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기셨겠느냐 뭐 이런 문장들도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게 성경도 보면은 자기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다 떠나서 그런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이랑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좀 다른데 신약은 거의 사랑 하나만 알면 돼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냥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씀이에요. 메인 씀. 그 외적인 거는 약간 주석. 제가 느끼기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교적 얘기로 가긴 했지만 전 이 가치관이 제가 믿는 가치관입니다. 아 사랑이 뭡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또 사랑 관련해서 또 정의한 걸 제가 또 고민한 적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거의 그 구분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과 욕망하는 것의 구분도 필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희생이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블랙볼이 하늘볼이 좋아하잖아요. 하늘볼이 때문에 희생하진 않아요. 이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 트레발이 좋아하죠. 근데 막 희생할 생각은 없어요. 트레발이. 주주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희생할 용기가 있는가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한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는 부모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좋아하는 것들을 희생할 만큼 희생을 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있고 그 사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도 마다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갖기 위해서. 근데 그 두 개 같아요. 그거는 갖기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민감한 얘기여서 얘기 안 할래. 아니야 이거 해줘. 그러니까 약간 재밌네. 뉴진스가 그래요. 저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뉴진스도 그 솔로몬 얘기 혹시 아세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파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그 솔로몬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솔로몬. 갑자기 해줄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도 모르고 저 미니 씨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요? 저 좋아요. 희생할 정도까지는 네, 희생할 정도 아니에요. 사랑하진 않아요. 음. 근데 진짜 뉴진스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보면 뉴진스 팬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진짜 뉴진스를 사랑했다면은 뉴진스가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좀 희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로 그냥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한다는 거는 자신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대상을 위해서. 네. 그 갖는 거랑 상관없어요. 뭐 우리 부모가 뭐 저희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가지려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랑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렇죠. 솔로몬 예시를 하면 그 뭐였죠? 이렇게 어떤 아기가 있는데 두 엄마가 찾아와서 내가 친엄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러면은 칼 갖고 와가지고 얘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이랬더니 어느 한 명이 차라리 내가 포기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엄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은 좋다. 현명합니다. 한 반이라도 명은 줘라. 갑자기 울면서 제가 엄마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엄마입니다라고 포기하는 거죠. 죽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그 대상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 태성님은 희생하고 싶은 상대가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럼요. 저는 다 준비되어 다요? 있습니다. 케어링은 어때요? 나한테 사랑하는 존재인가요? 그래도 상당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케어링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만큼 현명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있는 게 방해되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요. 그런 고민은 툭하면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회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되게 슬픈 거죠. 웬만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영향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요즘 조금 딴 얘기인데 이제 딴 얘기 어차피 보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딴 얘기 하자. 여러 명이나 됐네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제 그 희생 뭔 얘기를 지금 까먹었다. 웃다가 까먹었네. 그 케어링 사랑. 예.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되게 많고 스스로 진짜 내가 잘 못하기 전에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왕이면 내가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에 시달리고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어떻게 찾거나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그때 무책임하게 떠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리더의 제일 중요한 책무를 딱 하나만 고르라면 후계자를 훌륭한 후계자를 찾는 건데. 근데 그건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저희 회사 리더로 됐을 때 우리 회사에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로 결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존경하는 그 회사의 리더 그룹이 존경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뭐 다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사람들이 저보다 새로운 어떤 대표가 같이 일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융화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구성원들도 더 만족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은 그러면 떠나야죠. 당연히 오자마자 갑자기 매출이 확 뛰고 막 이러진 않겠죠. 근데 결국은 회사라는 거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느냐라는 게 어떤 핵심이지 않을까요? 구성원들의 만족이랑 그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랑 반드시 일치하진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 전격적으로 휴머노이드를 케어링 비즈니스에 도입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은 되게 볼드하기 때문에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굳이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방금 태성님이 말한 류의 그 프레임에는 안 맞지 않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최근에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아마존에 대한 책인데 제프 베조스가 지금은 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그 아마존 사람들이라면 제프 베조스가 저렇게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꽤 오랫동안 닷컴 버블로 벼락부자가 됐지만 경영 능력은 없는 미치광이라는 소리를 아마존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경영을 했대요. 우리는 뭐 고객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된다, 뭐 물류를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직원들 또는 리더들, 동료들의 만족과는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근데 대표가 제가 말했던 거는 대표가 한계에 그러니까 도달했다고 느꼈을 때 하는 액션에 대한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가치가 되게 옳다고 생각하고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성원들이 안 따라,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따라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잖아요. 모두가 안 따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혼자 물류센터 어떻게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떤 갈등인 건데 그 갈등이라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더 이상 기여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그때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없네. 어렵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표의 의사결정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지금 나를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은 진짜 나를 제외하고 진짜 이게 내가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이냐. 맞아. 근데 그게 후자라면은 당연히 욕먹어도 해야죠. 욕먹어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책 보면 정말 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스탠턴이라는 전쟁부 장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워커홀릭에 말도 안 되는 유능함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결국 죽었나? 안 죽었나? 아무튼 근데 이런 사람을 제때 알아봐서 전쟁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긴 거는 링컨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일 텐데 혹시 그런 인재를
알아보는 거 만나는 거는 물론 운의 영역이겠지만 실력으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리더십, 인선, 인화, 채용, 발탁. 근데 사실은 그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발굴하려고 많이 만나야 되는 거 같고 제 주변에 많이 만나야 된다. 예, 제 주변에도 되게 사업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좋은 사람 만나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하나 또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잖아요. 되게 잘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해밀턴, 그러니까 해밀턴이 아니라 그 방금 전쟁 장관을 재무장관으로 앉히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의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역할일지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주어진 리소스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 무슨 뭐 위닝 11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다 뽑을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 다 쓰는 거. 나에게 주어진 제약 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조합으로 일을 했을 때 최적이겠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다 이제 대표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녀야 좋은 인재를 만날 수 있다. 네, 그리고 주로 어디서 만나세요? 뭐 출발에서도 많이 만나고 또 제가 많이 만나는 데 중에서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컨퍼런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그런 회사도 미팅하고 그러면서 많이 만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면은 좋은 사람들이 또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좀 좋은 척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나 이쪽에 어떤 이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제 좋은 지인이 있다면은 나도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님도 사실 되게 좋은 사람 많이 소개시켜 줬잖아요. 약간 이게 대표적인 예신 거죠. 난 반대 기억이 없죠. 없네. 왜냐면 저는 어떻게 제 거죠? 친구는 유튜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가스 형도 있고. 예.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링컨 얘기를 했는데 슬슬 가고 싶어가지고 정리하는 거 봐. 네. 링컨 얘기를 했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되게 위대함이란 어디서 오는가를 링컨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까지 직간접적으로 접한 모든 인간 군상들 중에서 이 개인은 정말로 위대하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진짜 많지 않은데 링컨 외에 또 누가 워렌 버핏, 찰리 버핏. 네. 저는 죽은 사람 중에서는 링컨을 제일 좋아하고 산 사람 중에서는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를 좋아했는데 얼마 전에 찰리 멍거는 이제 멍거님도 이제 죽은 링컨의 사람이 라이벌이 되셔가지고 됐네요. 링컨과 네. 같은 이제 선상을 올라가셨어요. 저희 집에 그 워렌 버핏이랑 찰리 멍거 인형이 있어요. 알아요. 네, 그리고 링컨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늘 비치해놓고 있어요 집에. 그 태성님 집에 가면 그 두 할아버지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링컨 붙어 있어요. 냉장고에 링컨. 책 3권? 책 3권 말고 사실은 책 지겹잖아요. 그래서 영화 3개 정도 추천해드리고. 뭐 그러세요? 링컨 그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링컨 그 영화 그 아까 말했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찍은 링컨 영화 되게 좋고요. 근데 비슷한 결로 그 연관해서 그 다키스트 아워라는 게 있거든요. 처칠과 관련된 영화도 있는데 다키스트 아워 또 그 책도 그 영화도 굉장히 좋고 또 약간 그 사랑 그 어떤 인류애적 그런 어떤 애정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또 추천드립니다. 그 우울해지는 영화를 왜 추천해 주세요? 우울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 날씨가 좋잖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우울한 영화를 좀 봐도 괜찮습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가장 좋아요. 왜요? 저는 진짜 그 영화 보다가 약간 혼절할 뻔했어. 너무 울어가지고. 그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가 왜 대표적이냐면은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 제목을 쓴 게 너무 웃겨요. 거기 그 영화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이 방치돼 있다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포 아니에요. 그래요? 괜찮아요? 방치됐던 건 그냥 기본 주제니까. 근데 그 방치됐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그냥 아무도 그냥 모르려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요양사업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진짜로 아프고 되게 열악하게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냉정히 말하면 모르냐? 모르진 않아요. 근데 그냥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점점 현대사회가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좀 안 보이게 잘 치워준다라는 느낌을 받진 않으세요? 아 그럼요. 그게 뭐 자본주의 작동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치우는 것도 새벽에 치우고 동네마다 한 명씩 왠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 바보들도 이제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죽음을 그 있게 만들어 주는 거에 사람은 돈을 쓴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백화점 갔을 때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삶이 무엇이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무언가를 산다는 거 마치 그것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막 재밌는 영화 볼 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고독할 때, 그럴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험으로부터 도피시켜주는 시스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뭐 3S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죽음과 멀어지는 것에 사람들은 열광화가 돼 있고 열광하는 이유는 그것을 할 때 죽음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그냥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나기 때문에. 혼자 저기 무슨 가끔씩 사색을 통해 가끔씩 고독이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사색에 잠겨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삶에 좋다 안 좋다? 삶에 좋죠. 왜 좋아요? 삶에 왜냐면은 결국 도착할 곳이니까. 결국 도착할 곳이니까 그 내가 어쨌든 목적지를 주기적으로 떠올리는 건 좋은 일이죠. 왜냐면 그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 중간에 여행 과정을 더 잘 즐길 수도 있고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기적으로는 떠올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굉장히 저는 그 영화가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가장 최근에 아무도 모른다 언제 보셨어요? 전 영화 한 번 보면 다시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도 모른다 언제 봤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것 같은데. 링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뭐 부정적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참 링컨이 좋은 게 이제 죽어서 더 편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왜 내가 부정적일까? 링컨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죠. 그러니까 왜 부정적이지? 저는 그게 되게 성장을 일으키는 되게 좋은 단초예요. 저도 나는 왜 이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 감정을 느낀 거. 특히 내가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링컨.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왜 싫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성숙에 되게 큰 원동력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싫을 수 있잖아요. 전 뭐 어떤 대통령 중에 누군가. 근데 웃겨, 나 만나본 적도 없어. 대화해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싫지? 뭐 그 기절을 타고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끄집어 나와요. 나에 대해서. 뭐 부모의 영향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들은 어떤 큰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되게 약간 이제 쓰레기 바닷속 쓰레기들처럼 계속 끌어올라져요. 왜냐면은 그런 감정들이 대부분 쓰레기거든요. 근거 없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쓰레기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링컨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요? 글쎄요, 근데 아마 대부분 링컨 싫어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수염이 좀 아니 실제로 노예 해방의 뜻도 없는데 노예 해방 한 것처럼 되게 선한 것처럼 어필하는 위선적인 사람이다라는 이유로 싫어할 것 같아요. 링컨을 위선자라고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위선을 유독 싫어하는 마음 누구 두 개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또 나는 왜 위선이 그렇게 싫은가? 이런 것도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서 올라오고. 보통 사람들이 위선을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독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되게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걸 싫어한다는 진짜 아예 악한 사람은 관심도 없죠. 링컨이 뭐 위선적인 건 말고. 근데 위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큰 기저에는 나도 좋은 사람인데, 근데 사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딱히 뭐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제 되게 그런 걸로 어필 받네. 뭐 이런 걸로 해서 부러움 반 그리고 약간 그럴 리 없어라는 그런 믿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걸 때문에 더 유난히 싫어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위선이 싫다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래도 그 선에 대한 선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할 건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 네. 당장 시간 되냐고 물어봤는데 흔쾌히 나와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집이 또 가까이 있어서. 그니까요. 내일 점심 제가 예, 네, 맛있는 거 청담국수에서 예.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와달라고 하는데 뭐 나와주겠죠? 네, 뭐 또 이게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잠깐만. 케어링이라는 회사의 목표가 궁금한데 이거는 좀 홍보도 케어링 회사의 목표. 홍보 삼아. 현재 목표. 그러니까 저는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케어링이라는 회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 구성원들한테 하는 얘기긴 한데 그 처음에 입사하는 얘기인데 결국 아까 말한 맥락이랑 비슷해요. 망할 거다. 방치되어 있다. 되게 많은 어르신들이 방치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좋은 저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더 좋은 구조를. 근데 아까 방금 얘기 주셨지만 동시에 또 저는 허무주의자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어차피 망할 거예요.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로마도 망했는데 영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는가?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으면은 결국 그런 게 영향을 미치겠죠, 사회에. 그러면은 또 어떤 더 좋은 누군가는 뭐 이 감정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요양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요양이 아닌 다른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결국은 과정만 남는 거니까 그 과정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영향을 잘 미치고 크게 미쳐보고 싶다, 좋은 방향으로. 그게 그냥 케어링의 목표고, 뭐 정확히 저의 목표고, 그리고 케어링에 있는 분들이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좋은 가치에 공감해 주셔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되게 해주세요. 네, 뭐 여기 이제 나중에 말년에 이제 저희 케어링 타운에서 같이 살면서 거기 이제 조그맣게 트레바리 노년 클럽 만들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또 정치 싸움 할 것 같은데 행복 잘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